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친환경 건축 설계를 통해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그린 도시를 완성하는 녹색 건축 전문가입니다. 녹색 건축 전문가 김유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식 질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녹색 건축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네. 녹색 건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컨설팅과 또 관련된 인증을 받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녹색 건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도시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도시는 개발이나 성장에 포커스를 뒀다면 지금 도시의 패러다임은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 패러다임의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구현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바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도시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도시가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물, 교통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녹색 건축은 그 중에 이제 자연 환경을 최소화, 자연 환경이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또 환경 오염이나 환경 부하도 최소화시키고 그러면서 이 건축물이 인간에게도 쾌적할 수 있게 건강 친화적이면서 또 생태 환경도 고려하면서 가장 중요한 또 에너지 저감을 이루는 그런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그래서 내적으로는 실내 환경을 쾌적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건강할 수 있고 외적으로는 외부적인 건축물 외의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구현이 되는 그런 것들을 녹색 건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건물을 올려요. 근데 제가 이제 녹색 건축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 하고 싶어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개념이 있다고 해서 할 수는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구체적인 어떤 인증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는 배출되면 안 돼, 이런 건 쓰면 안 돼, 이런 게 있을 텐데 바로 인증 작업이라는 게 아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녹색 건축과 관련된 네. 인증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뭐 쉽게 표현하면 녹색 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장수형 주택, 또 뭐 결로 방지 인증, 네. 또 거기에 뭐 베어리어 프리라고 하는 무장애 환경 설계, 또 세프티드라고 하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뭐 그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축물을 올릴 때 환경 분석도 또 해야 되거든요. 뭐 일조라던가 바람길이라던가 소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각각 세분화된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야 될 항목들이 많고요. 저 건물은 녹색 건축에 준한 건물이야. 녹색 건물이야. 저건 이렇게 얘기한다고 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인증을 받아야 되라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선이 있을까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는 받아놔야 그래도 저건 녹색 건축이야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최소한 녹색 건축 인증과 에너지 효율 등급 정도는 일단 중요한 게 에너지 효율이죠. 네, 그 예. 두 가지 정도는 적어도 그거는. 근데 지금 그 정도도 아직은 인식이 많이 되진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작업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오래된 건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친환경성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는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린 리모델링 작업은 어떤 작업일까요?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의 리모델링과는 좀 다른데요. 네. 먼저 왜 이게 필요한지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네네. 됩니다. 사실은 이 서울시만 해도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시가 녹색 도시가 되기 위해선 기존 건축물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 건축물이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또 국토교통부에서 또 만들어진 제도이기도 하고요. 지원 정책도 펴고 있는데 기존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새롭게 탈바꿈 시켜서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보다 쾌적하고 또 제실자에게 좀 안락함을 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그렇죠. 건데요. 그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적인 안정성 검토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튼튼하지 않으면 리모델링 필요 없이 부수고 신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순서를 따지자면 구조적인 검토를 먼저 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그 이후에
에너지 성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창호라던가 단열재라던가 그러다 보면은 창호 사이로 빈틈 사이로 이렇게 열교가 생기는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겨울에 난방을 아무리 난방 에너지를 쓰더라도 더운 공기가 나가니까 겨울에는 또 여름엔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그 창호 틈 사이로 찬 공기가 나가버리니까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 전체 에너지 사용이 같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창호나 단열 성능을 대폭 개선을 시키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패시브적인 요소지만 굳이 또 액티브적인 요소를 얘기하자면 태양광을 달 수 있는 주택이라면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을 부착을 해서 또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다면 보다 더 에너지 절감을 이룰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요소만 해도 한 20가지에서 40가지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에 맞춰서 이미 매뉴얼을 만들고 그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컨설팅을 할 때 가서 검토를 해보고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 진단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태양광 말씀하셔서 드는 생각이요.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인증 작업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 작업도 하셨을 것 같아요. 서울시나 혹은 어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호의적입니까? 네, 그렇죠. 네, 2014년에 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서울시에서 기존의 태양광을 활성화시키고 보급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원 정책이 힘입어서 무분별하게 태양광이 너무 많이 설치가 되면서 이웃 주민들에게 일조권 문제들이 발생이 됐어요. 예.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그런 무분별한 설치 때문에 도시의 스카이라인, 도시 또 그 경관, 미관 자체가. 도시 미관을 예, 완전히 해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이제는 녹색 도시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선 제대로 된 발전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수립을 했고요. 그걸 이제 서울시에서 그대로 고시화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부터는 공공건축물을 무조건 태양광 설비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 또 자체적으로 그 이후에 그 이제 그에 준하는 또 태양광 설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시했지만 서울시보다는 좀 더 약해요. 서울시는 그대로 그 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자치단체장마다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성향도 강화도 약간씩은 그게 좀 이런 것 영향이 같아요. 있나요? 예.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도시의 노력과 또 도시 구성원이 다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균형점을 맞춘 게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도시공학 전공하신 걸로 알고요. 근데 이제 지금 녹색 건축 쪽으로 지금 일을 많이 하시니까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당연하죠. 예. 제가 도시를 공부하다 보면 첨단 도시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의 미래 도시는 어떻게 가야 올바른 방향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동향이나 트렌드 또 문화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녹색 도시 개념을 도입을 해서 베어리어 프리뿐만 아니라 녹색 건축물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제도적으로도 또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그럼 녹색 건축이 녹색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 알아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도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 비중이 건축물만 50%가 넘어요. 유럽도 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2% 정도, 41% 정도 되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30%가 아직 안 됐지만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는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이 64%에 이릅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녹색 도시를 이루기 위한 필수 선행 조건이 녹색 건축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녹색 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녹색 도시를 하기 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녹색 건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여기서 더 흥미를 많이 느끼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상적인 저희들 입장에서도 에너지 좀 더 효율적으로 쓰거나 녹색 건축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행동 양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이 건물 자체도 들어오면서 이 건물은 몇 년도에 준공이 됐을까? 과연 이걸 준공할 때 녹색 건축 인증이라던가 에너지 효율 등급을 까칠하게 받았을까? 보셨네요. 예, 이런 예, 것들을 예. 생각하면서 또 우리 이 스튜디오 내부를 보면서 지금 이 자재는 친환경 자재를 썼을까? 네. 과연 여기서 유해 물질이 발생되진 않을까? 네. 그리고 각 전등들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뒤에 보면 이런 것들은 LED를 썼을까? 네. 과연 그리고 이 바닥 자재는 과연 네. 친환경 자재일까? 잘 들으세요. 산재 신청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이런 타일들도 타일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풀을 붙이게 돼 그렇죠. 있어요. 그 접착제가 또 얼마나. 요즘은 그 풀도 녹색 자재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이 풀도 과연 녹색 자재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런 그 녹색 자재를 사용하는 거, 마감재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제가 최근에 트렌드를 보다 보니까 셀프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있어요.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으셨겠어요. 네, 예. 네. 제발 그 녹색 자재를 좀 써줬으면, 친환경 자재를 써줬으면 좋겠다. 이름만 친환경 자재라고 하는 것들을 사지 마시고 그것들도 다 인증서가 있습니다. 시험 성적서와 인증서가 있어요. 우리가 냉장고가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 2등급이 있듯이 녹색 자재도 1등급, 2등급 상등급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수한 등급을 검증받은 시험 성적서를 가진 그런 녹색 자재로 그 실내 인테리어를 좀 하신다면 본인이 사실 공간이니까 본인 건강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고, 이건 실내 환경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실외의 환경을 보자면 우리는 탄소 배출이 어디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모든 활동을 통해서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네. 있어요. 그럼 배출하는 것들을 흡수하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흡수하는 것들은 물이나 나무 네. 등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경도 많이 권장을 하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수공간도 중간중간 있어주는 게 좋고요.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만 딱 놓지 않고 네. 건물 주변에 그러한 주민이 좀 쉴 수 있는, 거주자나 이런 제실자들이 좀 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면서 같이 네. 녹지 공간과 수공간을 같이 배열을 한다면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현실에서 좀 현실화될 수 있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인 인식 부분 있잖아요.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으시죠? 예, 그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세요? 일단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부분이 뭐 많은 편이에요. 뭐 사업자, 건축주 뭐 막 다르잖아요. 입장이 어떻게 조절하세요? 일단 서울시 태양광 가이드라인 만들 때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밸런스였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확대시키고 보급시키는 목적이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시 미관이라던가 또 일조라던가 구조적인 안정성을 또 맞추면서 제어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것도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그 두 양자 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일을 하면서 저희가 이 녹색 건축과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은 초기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컨셉을 잡고 세부적인 계획을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설계사무소와 같이 파트너 개념으로 손을 잡고 협업하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미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하도급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좀 늦은 감이 있고요. 또 최우수 등급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빠지면서 일부 요소들이 빠지면서 등급이 또 하락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건축주가 원하는 거는 최고 건물을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선 그렇지 않은 건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다 주고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 소싱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본 있는 거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건축물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함께 국가 차원에서 좀 검토해 나가야 될 게 아닌가. 비즈니스 모델 어떤 분들이 녹색 건축 전문가 이런 분들이 되면 좋을까요? 어떤 소양, 역량, 어떤 성격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적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과 녹색,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고 열정이 넘쳐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도시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녹색 도시나 녹색 건축에 대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기술들이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외 선진 사례도 많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처진 기술이 될 수 있고 뒤처진 역량을 가지고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분야가 우수 인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하도급 체계라던가 갑과 을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우수 인력이 오랫동안 또 머물지 못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좀 아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우수 인력들이 무엇보다도 이 분야에 적성이 맞아서 재미있어 해야 돼요. 아, 나는 너무 좋아. 내가 왜 이 녹색 건축을 해야 하지? 왜 내가 이 지구를 살려야 하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작게라도 이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지를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질,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또 이 분야가 어차피 건축과 관련된 분야니까 건축이나 도시나 조경이나 환경과 관련된 전공자들이 하면 좋겠고 또 컴퓨터 활용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에너지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컴퓨터로 합니다. 환경 분석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서로 또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PT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서 작성 능력도 좀 필요하고요. 예, 융합 지식인이네요. 예, 융합 지식인인 것 같고 사실 그리고 때 보기에는 지금 건축주도 설득해야 되고 또 이 사람도 설득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고 그래서 아마 인내심 내지는 어떤 강한 열정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근성, 강한 근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자 선생님이 나오셔서 혹시 좀 이렇게 좀 하드한 어떤 이런 문화 분위기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길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겪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도 뭐 잘 극복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셔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분야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라는 겁니다. 건축을 하신 분들은 많지만 녹색 건축은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영역이에요. 건축 이외에 공부해야 될 학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부해야 될 영역이 많고요. 그래서 어디 가든 존중받고 대우는 받습니다. 지금 접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 컨텐츠들은 아까 지금 공공건물 얘기하셔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선농단 역사문화 전시관 그거 제가 찾을 수 있었어요. 그거 일을 하셨죠? 예, 그거 관련해서 보람됐던 점이나 혹은 그 선농단 그거 자랑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얘기 좀 해주시죠. 선농단 역사문화 전시관은 에너지 효율 등급을 1++ 등급을 받은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최초로 1++ 등급을 받은 건물입니다. 원래 목표는 에너지 1등급만이라도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건물인데요.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런 일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매뉴얼들을 만들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단계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서 이런 매뉴얼에 맞춰서 저희 직원들이 하게 됐고 아주 손쉽게 1++ 등급을 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국내 최초의 1++ 등급 최고 등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람찼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이런 점이 아쉽고 혹은 이런 점이 나는 좀 더 필요하게 혹은 더 중점적으로 지금 열심히 지금 고쳐보려고 노력 중이다라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 2월에 서울시가 이제 발표한 녹색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23년까지 신축 건물을 100% 제로 에너지화 하겠다. 네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제안이고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고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가 공공건물은 어느 정도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해서 녹색과 에너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는 민간 건물은 아직도 받지 않아도 되는 건물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어차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네. 거는 한 네. 구역만 된다고 되는 네.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라고자 하는 소망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민간 건축물도 비록 서울시만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민간 건물들도 녹색과 에너지에 대한 어떤 인증이라던가 컨설팅을 좀 의무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일조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바라는 소망은 그렇고 두 번째 바라는 소망은 지금까지 우리 기성세대나 우리 세대는요. 경제성장을 위해서 눈부시게 발전도 하고 노력도 했지만 반대로 소비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소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소비를 많이 했던 우리 세대서부터 네. 노력을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환경 보전과 녹색 도시와 녹색 건축을 위한 노력들을 좀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구를 함께 쓰자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네. 단순히 전략으로 접근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문제 같고요. 진짜 전체 삶의 사이클이라는 문제로 바라봐야 될 문제에 같이 동참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직업으로 녹색 건축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많은 고민들 같이 했었습니다. 뭐 미래, 자연, 환경, 에너지 뭐 하나 저희가 이제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함께 나눠봐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신 김미임 선생님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허재 선생님 오늘 애써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